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대한민국의 파다한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이창원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추석과 또 아시안 게임 다 잘 보시고 잘 보내셨습니까? 예, 푹 쉬기도 하고 또 뭐 부족한 부분은 학교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바쁘셨네요. 네. 도 바쁘셨죠? 네, 저도 뭐 육아하느라 예.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뭐 뉴스 보면은 쉴 틈 없이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한정적인 시간만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다뤄야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부터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이걸 넘어서 이제 해외로 가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여 년 만에 또 최악의 강진이 있었다고 하고, 또 국내로 들어오면은 모레 또 서울 강서구청 장 보궐선거가 또 치러지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국내 정치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자, 교수님, 그래도 이 중에서 어떤 걸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까요? 또 다른 뉴스들이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헤드라인으로 꼽아라면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네. 간의 무력 충돌. 예, 무력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스들에 그렇게 예.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 진영 합쳐가지고 지금 민간인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예. 부상자 수도 5,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안 된 것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내일 정도 되면 더 많은 숫자가 증가할 텐데 예.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동 지역으로 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간인 사망자 수, 부상자 수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일단 중동 지역은 산육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즉각적으로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기름값이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서민들 참 차 타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이 그 가중이 되면 인플레이션은 또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죠. 예. 가뜩이나 국제 경제 상이 꽤 안 좋은데 여기에다가 확전까지 일어난다면 그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상보다 더 안 좋게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확전만큼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고 확전이 되기 전에 예. 빨리 종식이 되어가지고 양진영이 평화협정 체결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도 지금 이 전쟁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고요. 말씀대로 뭐 재난 그리고 전쟁에서 인명 피해는 당연히 지금 없어야겠고요. 최대한 없어야겠고. 그리고 이제 기자님께서는 그러면 이 소식 전해주셨으니까 네. 헤드라인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좀 어떤 걸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내일 조간신문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 개막 내일부터 개막하는데 예. 경남 지역의 뭐 대상과 이슈는 이 정도 헤드라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진주에 본사를 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경남 지역의 피감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는 뭐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직원들이 그렇죠. 그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또 철근 아파트가 예. 이슈잖아요. 아무래도 국감에서 그것이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특히 또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규모 또 횡령 사건이 좀 지역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건 역시 정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실 거로 보입니다. 예, 저희는 오늘 그런데 이걸 짚어볼 겁니다. 저희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 여쭤보지 않더라도 무조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위해서 8억 원이 웃도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네. 제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해수부가 올해 오염성 안전성 홍보 명목으로 집행을 했거나 앞으로 집행할 예산의 총 금액을 보니까 예. 11억 3,688만 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KTX나 지하철, 뭐 버스 광고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광고비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 캠페인과 일부 신문사 등의 광고비 1억 원을 또 별도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해수부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전체로 포함한다면 오염수 안정성 홍보를 강화를 위해서 총 28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문제를 지적했던 우리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는 외면한 채 정부의 예산으로 일본의 홍보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그 교수님께서도 그 기름값 오른다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최근 뉴스 보면은 국내에서 뭐 세수 부족하다, 예산 없다, 그리고 계속 뭐 줄이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고, 그런데 오염수를 방류를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안전하다 홍보하는 게 또 우리가 돈을 쓴다, 혈세를 쓴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홍보한다고 예. 이게 직접적 효과가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하긴 뭐 또 달라질 거는 크게 없어요. 예. 방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지금도 여론조사 보면 꽤 많은 그 수치가 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방류에 대해서. 근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홍보 강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총선 전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당장 내일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가 또 불거지기 시작할 굉장히 거고. 치열할 겁니다. 예. 예, 선거 기간 동안에 오염수 방류 문제는 또 다시 쟁점화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선거 기간 내내 거론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오염수 방류 문제가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건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가지고 그 여론이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의숙수가 제일 많은 곳이 수도권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초박빙의 양상을 보이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이게 큰 그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당에서는 지금 수도권이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표심은 이제 총선의 절대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의석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인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그래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표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안정성 홍보를 지금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그걸 왜 우리가 하느냐라는 분명 시선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고요. 정부가 이제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위해 뭐 투입하는 예산 이야기로 저희가 문 열어봤는데, 근데 최근 정부 보면요, 뭐 예산 두고 봤을 때 긴축, 뭐 건전 재정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것이, 예산 삭감 이야기는 지금 다룬 오염수 관련 이야기 제외하면은 이곳저곳에서 감축한다, 줄인다 이야기가 지금 파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 보면요, WHO 권고에도 정부가 내년입니다, 두창 백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회 김영주 의원이 이 자료를 냈었는데, 내년 질병관리청 예산을 보니까 예. 이 생물 테러 대응 예산 중에 이 두창 백신 생물 테러 대응 예산이 총 50억 원 정도인데, 지난해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60%가 삭감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네요. 예. 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예산이 감소한 것이 생물 테러 대비 비축 물자 구입 예산인데, 이 두창 백신과 그 개인 보호 장비 구입이 올해 한 57억 원, 그리고 1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모두 0원으로, 그러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 국내 두창 백신 보유량이 그야말로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내년 유효 기간이 남은 두창 백신 비축량이 한 1,296만 명분 정도인데, 예. 이 상태로 보면 올해 대비 한 20%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유효기간 따지면요. 네. 예. 그래서 질병청이 목표로 세운 것은 국민의 80% 정도에게 예. 백신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목표 달성도 어렵게 됐습니다. 야, 이게 유효기간까지 따지면은 더 부족하고, 예. 어찌 보면 더 수요가 많이 생길 텐데, 지금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권고 사항이지만 두창 백신 비축 관련 예산이 0원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또 경험해봤기 예. 때문에 지금도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거 당연히 좀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많이 예민하죠. 예. 예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100%다 그러네요. 예, 보유를 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그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여러 분야에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재정의 건전화를 또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아무리 재정 건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쓸 곳은 예, 필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숭이 두창 이 올해 좀 많이 시끌시끌했는데, 근데 우려와 달리 그렇게 확산이 심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세수 부족 때문에 긴축 재정 불가피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 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아까 이창 기자가 57억 원 정도 를 줄였다고 하는데, 57억 원은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볼 때 굉장히 미비한 수치고, 이 정도 돈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산 문제는 국회가 자주지하는데 국회하고 정부가 좀 잘 타협해가지고 두창 백신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확보가 돼야만이 그 우리 국민의 안전권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조금 바라는 것은 쓸 곳은 꼭 쓰자. 그리고 아낄 곳은 아끼자.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전염병, 감염병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는 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님께서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에 포함되는 백신 예산까지 깎아버리다니 점점점 하시면서 좀 아쉬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산 관련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예산 삭감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뉴스에서 장본인인 주제가 바로 연구개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스에 계속 일면에 장식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 예산인데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을 더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건 역시 또 지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됐어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내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된 연구개발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예. 올해 한 3,460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67.3%가 줄어서 이거 보니까 1,131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거의 뭐 3분의 2 정도. 네, 예.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내년에 13.5%가 줄었는데 예. 이것과 비교해서도 이 지역에 할당하는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 724억 원 정도가 배정됐던 지역 혁신 클러스터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236억 원으로 줄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혁신 거점 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예. 뭐 이것을 통해서 미래차나 항공 또 바이오 헬스 같은 산업을 육성해서 그야말로 이제 비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 이 같은 비수도권 연구개발 예산도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연구개발 R&D 늘린다고 하면은 딱히 의문을 드러내는 분들은 사실 없었어요. 예. 이 얘기를 다룰 때. 그런데 지난달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는데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제가 정리해드렸던 건데 지방시대를 그러니까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역대학의 교수님을 보셨을 때 지금 저희가 이창훈 기자와 했던 얘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방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그 대통령께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겠다라고 예.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방을 소생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드러내었는데 그런데 말이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지방민들의 불만이 또 분노가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세수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네. 그 폭이 너무 좀 큰 게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수를 넘어버렸습니다. 국토 비중은 한 1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인구수는 벌써 그 비수도권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고 또 국회 의석수가 제일 많은 곳도 수도권이니까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수도권을 먼저 챙기지. 수도권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지방을 우선적으로 챙기지는 않거든요. 또 학계 분위기도 뭐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외형적으로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역에 사시는 교수님들 보면 대부분 다 절반 이상이 퇴직 후에 또 솔로 올라가실 분들이니까 떠날 계획을 다 이주하실 가지고 분들이니까 계시니까. 예. 그분들도 수도권에 지금보다 더 좋은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지. 예. 물론 이제 지방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있는데 조금 제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지방에 뭐 어떤 발령이 나면 유배지 발령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 뭐 그 기관들이나 기업의 이전 두고도 이제 그런 갈등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유배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줘야 되는데 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 삭감이 좀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지역민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시면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또 댓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댓글도 있고,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기술만이 살 길인데 점점점 이 R&D 예산 감축에 대한 아쉬움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R&D 예산 왜 줄였냐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념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잠시 뒷전에 있었던 카르텔이 다시 또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R&D 이권 카르텔이 그때 또 언급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발언을 보면 몇몇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독식하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이 이렇게 나눠 먹고 있다. 네, 나눠먹기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서 정부 역시 이번에 예산 편성안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보조금 성격이나 나눠주기식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이 연구개발 예산은 그야말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뭐 중견 기업이나 대학교, 뭐 연구소 등에 지원돼서 연구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개발하는 취지인데 아쉽게도 정부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고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국회 김혜재 의원은 말로만 과학기술 그리고 균형 발전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근거 없는 대통령의 R&D 카르텔 주장에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 게 64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때도 그러지 않았고 IMF 시기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말 보기 드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앞서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국민들이 진짜 그래 카르텔이 문제구나, 이거 R&D 예산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설득이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되죠.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눠서. 보통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상관학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이런 게 차고 넘쳐 흘러요. 풍족하게 몰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문제고. 그런데 지방은 몇 개 없어요. 창원만 예를 들어본다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몇 개 됩니까? 손꼽을 정도잖아요. 특히 규모를 가진 대학 정도 되면 몇 개 대학이 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이 대학이나 몇 개 연구기관들이 또 몇 개 기업들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단연간 몇 년 동안 했다고 해서 이거를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가 이 큰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좀 다소 따르고 또 지방 연구 개발 부분에 재정적 지원을 좀 화끈하게 해주고 그런 소리라도 하면 짜증이 좀 덜 날 텐데 뭐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 뭐 돈도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도 않으면서 지방 소멸을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민들이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 뭐 나라 안에서 이렇게 또 나누지 않더라도 지금 바깥에서 보면은 미국의 권위 있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과학 분야에 자금 지원 많이 하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올해 갑작스러운 삭감이 이뤄졌다. 그래서 뭐 우리 과학계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이 상황에서 삭감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석박사 이후에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구조조정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 다루고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등장한 키워드를 보면은 우주항공청이에요.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25일에 뭐 확실하게 매조 짓겠다라는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연내 개청하는 게 불발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국회 가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이었죠. 4차 회의를 열어서 한번 이 안건 합의를 시도했었는데 역시나 이 합의에는 실패했고 걸림돌이 있었나 보네요. 네, 가장 큰 걸림돌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과 역할에 좀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지점이었거든요. 특히
뭐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 간의 좀 업무 내용 중복, 과연 뭐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간의 연구 내용 중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또 아니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를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견을 보여서 예. 특히나 이 공동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 이처럼 연구개발 임무 부여와 관련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문안을 정리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올해 이 개청이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예, 이 걸림돌에 뭐 물론 결은 다릅니다만 또 연구개발 나오네요. 예, 야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당연히 될 줄 알았고 저희가 그 추석 연휴 맞아서 2주 동안 잠시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면 이제 연예 개청 관련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이게 네. 지방이 중앙 정치에 속화되는 전형적인 단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 결국은 이건 합의 쟁점이거든요. 충분히 합의해서 풀 수가 있는데 여야 간에 지금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건 이 대립 쟁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다뤘던 그 이유들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 거하고 지금 역할, 기능 역할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뭐 피 터지게 싸울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야 모두 한 발짝씩 조금만 물러선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데 예. 그런 의지가 없는 거고 당과 당의 대결 속에서 지금 이 우주항공청 개청 문제가 연기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연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기싸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충청 끝나고 경남 끝나고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그 전에도 그런 불씨가 있었는데 예. 어느 정도 저는 좀 잠재웠다라고 봤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개청 문제가 내년에도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년 초에 총선 때문에 모든 법안이나 정책이 다 표랄 가능성이 높아요. 법안은 다 계류할 거고 제자리 걸으면 할 건데 예. 또 하반기 되어야 이제 국회가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빨라도 내년 하반기고 자칫 내년도 넘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기자 지금 이제 전반전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어떤 거 기다리면 됩니까? 좀 짧게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방이 전체 회의나 예. 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부터 국감 있고 이후에 예산안 쭉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빨라야 다음 달 혹은 12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함께하는 뉴스테이블 조재욱 교수와 이창원 기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장 다가올 스케줄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인데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네, 다음 달 8일까지 24일 동안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채택된 피감 기관이 모두 791개로 작년보다는 8곳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대법원장의 인사 공백 등 그야말로 내간이 존재하는 만큼 예.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이다 보니까 그 전국 주도권 싸움을 위한 정말 치열한 국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치열한 정말 그 공격과 방어가 이어질 것 같고 말씀대로 또 총선도 있고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에 그 말씀드렸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좀 어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상임위마다 이제 주목하는 이슈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대목에 가장 좀 집중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국감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거의 끝이 나거든요. 그렇습니까? 한 24일 동안 하는데도요? 건지는 거 별로 없고 예. 또 좀 이따 이제 지방으로 지방에서 또 국감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 국감을 볼 때마다 뭐 한편에 코미디 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말 그대로 이제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싸움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제 여가위 국감이 좀 재미나지 않을까 여가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실시간 댓글로 그 주랭랑 여사 어디로 갔답니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김행 후보자를 이렇게 빗대서 비판했습니다. 예. 김행 후보자가 아마 장관으로 임명이 될 듯 싶어요. 자꾸 언론 보도에 지금 따르면. 신원식 유인총 장관이 임명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때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끝이에요. 예. 본인은 박차고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주랭랑 쳤다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청문회장에서 나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 또다시 한번 또 피 터지는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질 건데 입씨름이 한번 벌어질 건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는 한번 그러네요. 좀 궁금해서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참 잼버리 때부터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가위 관심을 두고 계시고요. 이창훈 기자님. 저는 그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예. 관련해서 이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대거 불출석을 이제 표명을 했거든요. 뭐 장영금 숙명여대 총장부터 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까지 좀 사전에 잡힌 국외 출장을 이유로 이제 국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교육위원들 일부는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최근에 또 홍범도 이 장군의 흉상 이전 그렇죠. 그리고 또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또 국방위원회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은 여가부 또 국방 쪽으로도 관심 두셨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 지역 그 은행에 있어서 네. 좀 거액의 횡령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위원회 예, 정무위에서 그 증인 명단에 또 그 해당 은행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그래서 또 관련 뉴스들도 아마 파다하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추려서 이후 또 두 분과 함께할 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경남대 조재혁 교수 이창원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와 함께한 뉴스테이블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